사람들은 나를 바닥이라 불렀다. 기름때 묻은 손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모두들 그렇게 말했다. 근데 웃기지 않나? 그 바닥에 깔아뭉갠 놈들이 이제는 내 발끝에 목숨 걸고 매달린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진짜 시작을 들려줄게. 내 이름은 강재우, 32. 경북 남해의 해안 마을 외곽. 비포장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아는 나는 기름때 묻은 손과 쇠냄새 밴 작업복, 엔진을 만지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저 그런 정비공이다. 내 손은 내 과거를 증명한다. 수없이 많은 고장난 기계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시간들이 각질처럼 손바닥에 남아있다. 흙먼지가 쌓인 철제 간판, 삐걱대는 문자, 그리고 낡은 작업등 하나가 간신히 버티는 이 정비소. 여기가 내 전부였다. 우리 친척들에게 나는 늘 망한 놈이었다. 부모님의 수치, 집안의 실패자. 반면 내 누나 강민아는 37에 성공한 변호사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대형 로펌의 간판 아래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산다. 양아버지 한기석, 55, 부동산 재벌이자 거만함도 재산만큼이나 넘쳐나는 인간. 그 둘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봤다. 사계절처럼 변함없는 경멸의 눈빛으로. 하지만 그 눈빛 아래 그들이 감추려던 진실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숨기려던 비밀. 그게 바로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현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폭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풀어보자. 누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아이였다. 늘 반에서 1등, 장학금, 명문대, 그리고 탄탄한 커리어까지. 우리 마을 어른들 입에서 자랑처럼 불리던 강여사 딸이었다. 나는 달랐다. 공부보다 스패너가 좋았고 책상보다 작업대가 편했다. 눈빛엔 늘 묵묵함만 가득했던 아이.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뒤 엄마는 홀로 남매를 키워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가끔 내게 말했다. 조용한 시냇가 옆에 있는 넓은 땅, 그곳에 언젠가 자신만의 집을 짓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내가 8살이 되던 해였다. 병마가 엄마를 덮쳤고 암은 너무도 빠르게 모든 걸 앗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한기석이 나타났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비싼 시계를 찬 손목과 잘 다듬어진 미소를 들고 그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누나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나는 그의 가면을 곧바로 알아봤다. 엄마가 떠난 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팔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진실은 안개 낀 바닷가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수정 조명의 빛이 호화로운 참나무 식탁 위로 부드럽게 흩뿌려졌다. 식탁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나는 그 반사된 표면 위에서 내 얼굴과 마주했다. 리나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날카로운 재단의 검은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채 스스로 와인 잔을 채우며 나를 힐끔 내려다봤다. 굽 높은 구두는 원목 바닥을 단단히 울렸고 그 울림은 마치 이 공간이 그녀의 것임을 선언하는 듯했다. 식탁 가장자리. 한기석 양아버지는 그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있었다. 은빈 머리는 정갈하게 빗겨 있었고 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썰며 투자, 개발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었다. 그들의 공간, 그들의 말투, 그들의 세계, 그 안에서 나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때 탄 청재킷과 기름 냄새 밴 작업화는 광이 흐르는 바닥 위에 정비소의 먼지를 남기고 있었고 나는 익숙한 듯 감자 반찬만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리나는 최근 재판의 승리를 과시했고 기석은 곧 분양할 초고층 개발건으로 자랑을 늘어놨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숨을 돌리고 싶었다. 나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뒷베란다로 나왔다. 그날 밤 해안가 안개가 깊숙이 깔려 있었다. 나무들은 하얀 장막에 휘감긴 듯 고요했고 나는 난간에 기대어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 순간 2층에 열린 창문 사이로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숨을 죽인 듯 났고 음모로 가득 찬 목소리. 이제 그 땅 명예 이전 마무리해야 해. 리나의 말은 안개를 찢는 칼날 같았다.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 땅값이 하늘을 찔러.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가슴이 얼어붙었다. 땅. 어떤 땅을 말하는 거지? 기석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그놈은 정비소에서 장난감이나 만지지. 모른 척하게 놔둬. 우린 조용히 팔고 수십억 챙기면 돼. 비가 거꾸로 솟구쳤다. 엄마가 생전에 내게 말해주던 그 땅. 잠들기 전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던 언젠간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그곳에 짓고 싶다던 그 유일한 꿈. 그 마지막 유산을 그들이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난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당장 들어가 식탁을 뒤엎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밤의 안개가 나를 붙잡았다. 지금이 아니야. 마치 속삭이는 듯 고요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자리에 앉았고 리나가 일 얘기를 늘어놓는 걸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기석은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피를 나눈 누나,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남자. 그들은 결국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모든 건 결국 돈 때문이었다. 권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건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식탁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맹세했다. 숨겨진 모든 진실을 기어코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정비소로 돌아왔다. 해안 마을 저편, 검푸른 바다 위로 밀려온 파도 소리는 분노를 삼키듯 깊고도 거칠었다. 자갈 위로 내 트럭 바퀴가 덜컥대며 멈췄고 작업등 하나가 간신히 빛을 던지는 낡은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바닥엔 흩어진 공구들, 한쪽 구석엔 먼지가 수북한 오래된 엔진이 거미줄에 덮인 채 쓸쓸히 놓여 있었다. 이곳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나만의 성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콘크리트 바닥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방금 들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쟤는 그냥 기름때 묻은 정비공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 한복판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공구 하나하나, 내 손에 착 감겨오는 기계 부품들 사이에서 문득 번뜩임이 피어올랐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아직 아니야. 나는 그들의 방식을 역으로 쓰기로 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기석이 비웃던 이 장난감들, 내가 평생을 바쳐 익힌 이 기술과 손끝의 감각,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배신의 무게가 하루하루를 파고들었다. 리나와 한기석,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그 땅을 아무렇지 않게 훔쳐간 사람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소란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지금은 나는 다시 조용히 정비소로 돌아왔다. 작업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해변 너머의 파도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절대 예측하지 못할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주변을 차근차근 파고드는 방식. 그들의 비밀을 끄집어내고 나만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 그땐 몰랐다. 이 낡은 작업대가 그들의 거대한 음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점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내 안엔 새로운 결의가 퍼져 있었다. 작업장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부품들, 미완성 퍼즐처럼 뒤섞인 장비들. 나는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을 털어 넣었다. 텁텁하고 목이 따끔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다. 기계는 내 안식처였다. 모터 회로,
금속 조각들,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이 철과 전선 속에서 숨을 쉬었다. 몇 달 전 식당 냅킨 위에 급히 스케치해뒀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차량 연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연료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작은 불씨. 이제 그 불씨가 분노를 먹고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고 있었다. 리나와 기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날수록 내 안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이 나를 단지 기름때 묻은 정비공으로만 본다면 좋아. 그 착각 끝까지 하긴 놔두지. 그들이 비웃던 내 프로젝트,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포탄이 될 것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흘러내렸다. 밤과 낮은 뒤섞였고 나의 하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낮에는 평범한 정비소 사장처럼 굴었다. 마을 사람들의 낡은 트럭을 고치고 익숙한 얼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밤이 오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철문을 닫고 우웅거리는 형광등을 켠 뒤 정비대 위의 금속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용접기 불빛은 내 분노만큼이나 강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회로를 조립하고 부품을 점검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기 위해 잠은 사치였다. 작업실 구석, 낡은 이불 위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깨기 일쑤였고 작은 삐걱임에도 깜짝 놀랐다. 혹시 기석이 들이닥친 건 아닐까? 몸은 늘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훔친 돈과 부동산 계산에만 빠져 있었겠지.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로.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드릴이 금속을 긁는 소음 사이로 진동이 울렸고 나는 기름 묻은 손을 거칠게 닦아낸 뒤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었다. 우리 막내, 아직도 그 허름한 정비소에서 뭔가 만들고 있어? 리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며 되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하루하루 굴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리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무리하진 마. 넌 원래 단순한 게 어울리잖아. 그 순간 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이 있었지만 나는 꾹 삼켰다. 다행히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세게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지, 손등의 혈관이 붉어질 만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던 걸. 그리고 그녀는 형사처럼 교묘하게 또 떠보았다. 혹시 그 옛날 엄마 땅엔 요즘 안 가? 나는 바쁘다고 둘러대며 전화를 얼버무렸다. 통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폰만 멍하니 내려다봤다. 그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감시였다. 내가 여전히 무지하고 순종적인지 확인하려는 감정 없는 탐색.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계획을 앞당기자.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들 때였다. 그날부터 매일 밤 나는 정비소가 아닌 구청 도서자료실로 향했다. 시 외곽의 낡은 벽돌 건물. 쾌적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곳은 곧 내 무기 창고가 되었다. 서류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간, 형광등 아래 눈이 따가울 정도로 문서들을 넘겼다. 공공기록, 부동산 등기부, 가족관계 등록 후 수많은 문장 사이에 숨어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결정적인 문장은 한 장의 서류 속에 있었다. 엄마가 남기셨던 바닷가 땅 무려 16,000평. 그 부지가 엄마의 사망 후 2년이 지나 기성 명의의 유령법인으로 넘어간 기록.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기석, 그 이름 석자가 내 머릿속에 쿵 하고 박혔다. 서류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지만 엄마의 이름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조작했고 어딘가에 뒷돈을 찔렀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방식으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하나하나 문서를 정리해 노트에 필사하듯 옮겨 적었다. 진실은 한 겹씩 마치 오래된 벽지를 벗겨내듯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무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건 예상보다 빨리 내 앞에 찾아왔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마침내 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초기 시제품을 완성했다. 모양은 투박했다. 배선은 엉겨 있었고 금속 조각들은 낡은 듯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정확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나는 엔진을 트럭에 장착한 뒤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렸다. 연료 게이지는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구쳤다. 희망,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설만큼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는 시제품을 촬영했고 간단한 설명을 정리해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때 우연히 발견한 서울국제기술박람회에 출품 등록을 마쳤다.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한 명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예상은 또 틀렸다. 7일 뒤 내 이메일엔 판교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의 연락이 도착했다. 설계에서 비약적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비소의 낡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게 바로 나의 탈출구였다. 하지만 상황은 곧 불안 쪽으로 기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맞은편 골목, 익숙하지 않은 검정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시동이 켜진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불투명한 창, 움직이지 않는 실루엣, 모든 것이 위험을 암시하고 있었다. 본능이 경고했다. 기석은 범 너머로 움직이는 인간들과 연결돼 있다. 지시 하나면 결과는 묻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내 계획이 새어나간 걸까? 리나가 흘린 걸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제품을 정비소 뒤편 천막 아래 숨겼다. 모든 자물쇠를 2번씩 잠갔고 작업대 옆엔 스패너 하나를 손닿는 곳에 놔두었다. 내 안전은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 이제는 더 빠르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박람회까지 남은 시간 14일. 그곳에서 계약만 성사된다면 나는 자금, 영향력, 그리고 법적 힘까지 얻게 된다. 그 전까지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고철 더미와 버려진 부품들 사이에서 성처럼 쌓아 올리는 망령 같은 시간들. 그날 이후 그 SUV는 내 백미러에 계속 나타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됐다. 나는 시제품을 더 깊숙이 보호했고 작업 속도를 끌어올렸으며 영상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측과의 1차 계약도 마무리했다. 그들은 나에게 초기 계약금을 송금했고 그 돈으로 나는 박람회 출장 준비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리나와 기석도 조용히 있진 않았다. 겉으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투 너머 폭풍전의 고요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전쟁은 이제 곧 진짜 불길 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긴 줄로 믿고 있었다. 엄마의 땅을 팔아넘기는 계획 속에서 나를 그저 배경처럼 들러리로 남긴 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 판의 흐름은 곧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리나의 또 다른 전화로 시작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적인 다정함으로 코팅돼 있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야 하잖아. 나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삼켰다. 앞으로의 일, 이미 내 미래는 그들이 몰래 짓밟아 놓은 후였다. 그래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은 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술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뒤 48시간을 전쟁 준비에 쏟아부었다. 정비소 트럭을 점검하고
그동안 모아둔 부동산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었다. 스타트업 계약서도 함께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 장치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들이 대면을 원한다면 내가 준비한 건 절대 잊히지 않을 한판이었다. 주말,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도로 위 공기는 낮게 깔린 불안으로 무거웠다. 기석의 강남 고급 타운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 외벽은 흐린 하늘 아래서도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자갈길을 걸으며 손에 쥔 파일철을 방패처럼 움켜쥐었다. 실내는 고급 가구 광택제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대형 참나무 테이블 위로 수정 샹들리에의 빛이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석은 가장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 손가락은 계약서 이를 리듬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옆엔 리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익숙한 조롱과 우월감이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빈 의자 2개, 하나는 내 자리, 또 하나는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정장 차림의 법률 전문가. 직감이 속삭였다. 법무팀까지 불렀군.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치 기업회의 발표처럼 단단하고 건조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가족 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함이야. 너희 어머니 명의의 땅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지. 이제 매각하고 수익을 나눠야 할 때야. 리나가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넌 관심 없잖아. 재우야, 정비소 일도 바쁠 텐데 이런 큰 자산은 감당하기엔 무리일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 무덤덤하게, 말은 아끼고.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뒀다. 기석은 계약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나는 그것을 펼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5억 원. 그들이 엄마의 땅을 부동산 개발사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서류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요건과 서명 절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천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손끝이 녹음기 표면의 금속을 스쳤다. 딸깍. 녹음이 시작됐다. 설득은 곧 압박으로 바뀌었다. 기석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이 정도면 너한텐 과분하지. 우린 너한테 1억 원을 주겠다. 정비소에서 고철이나 만지는 인생에겐 절대 못 볼 돈이지 않냐? 리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인위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그냥 도장 찍어. 재우야. 이런 일은 어른들이 처리하는 거야.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내 안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천천히 파일철을 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준비해 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이걸 먼저 보셔야겠네요.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전혀 떨림이 없었다. 먼저 보여준 건 군산시청 부동산 등기부 사본, 엄마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원소유권 문서, 그리고 2년 뒤 기석 명의의 유령법인으로 넘어간 수상한 명의 이전 서류. 처음엔 그들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나는 이어서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옆에 올려놨다. 판교 본사의 스타트업과 맺은 계약서, 이미 선금으로 3억 원이 입금됐고 내 하이브리드 기술의 가치가 그들이 제시한 땅값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망. 리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평정을 가장하던 얼굴에서 불안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기석의 손가락 두드림도 멎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 밤 안개 낀 베란다에서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다. 기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 속여. 조용히 팔면 수십억은 우린 거저 먹는 거야. 공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숨 한 번 쉬기조차 버거운 침묵. 리나가 먼저 움직였다. 거칠게 손을 뻗어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녹음기를 미끄러지듯 회수하며 말했다. 늦었어. 누나, 이건 내 변호사도 이미 갖고 있어. 기석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관자놀이 혈관이 불룩 솟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협박성으로 낮게 말했다. 이걸로 우리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재우야.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지금 당신들이 팔려는 그 땅, 이미 내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 유령법인? 찾아서 내가 내 투자금으로 직접 인수했어. 지금 그 땅은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내 거야. 그리고 이 집, 당신, 그 땅을 담보로 대출 잡아놨더라. 지금 내가 딱 한 통의 신고만 하면 여긴 바로 은행으로 넘어가. 변호사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고 눈을 피한 채 고급 로퍼만 바라보고 있었다. 리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끝이 벌벌 떨렸다. 기석은 힘이 빠진 듯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위압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모으고 녹음기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둘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날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지금 이 판을 쥐고 있는 건 나야. 당신들은 나를 가장 약한 고리라고 착각했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판을 쥐고 있는 건 나예요. 나는 그들의 얼어붙은 침묵을 등지고 자리를 나섰다. 뒤에서 무겁게 남아있는 정적이 마치 오래된 저택에 숨겨진 균열처럼 쩍하고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기술 박람회까지는 단 3일. 그 자리는 나의 스타트업 계약을 확정짓고 기석과 리나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였다. 그런데 트럭에 다가서던 그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도로 건너 숲속, 무언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초점도 맞추기 전에 사라진 그림자. 나는 바로 트럭에 올라탔다. 자갈이 튀며 바퀴가 회전했다. 기석의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그 순간의 찰나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그들의 정교한 외면을 산산조각 냈고 엄마의 땅과 나의 기술을 동시에 폭로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평생 남의 것을 뺏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었다. 서울국제기술박람회까지 72시간. 이건 내 운명을 바꾸는 무대이자 그들을 영원히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가슴 속엔 뭔가 짓누르는 기운이 있었다. 마치 통영 앞바다에 안개가 따라붙은 듯. 보이지 않는 경고를 속삭이는 느낌. 다음 날 새벽, 리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예전에 그 느끼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딱딱하고 냉정한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재우야, 이 사안이 너무 커졌어.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대화. 그녀가 말하는 해결은 내 입을 영영 닫아버리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사건은 곧바로 속도를 높였다. 나는 정비소에서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러다 잡음 섞인 라디오가 지역 뉴스 속보를 전했다. 포항 지역의 유명 변호사 강민아 씨, 자신의 남동생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허위 재산 주장과 폭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혀 커피 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리나가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고 언론 플레이로 나의 신뢰도를 먼저 깎아내리려 했다. 그날 정오, 익명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야. 서명은 없었지만 문체는 명백히 기석 스타일이었다. 나는 정비소 바깥을 내다봤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 익숙한 검정 SUV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위협은 충분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운 자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망설일 틈은 없었다. 나는 시제품을 낡은 더플백에 조심스럽게 넣고 필수적인 옷가지와 서류만 챙긴 뒤 트럭에 올라탔다. 엑셀을 밟자마자 먼지가 뒤로 뿌려졌다. 서울행 여정은 6시간, 해안을 따라 이어진 절벽 도로를 달리는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등 뒤를 살폈다. SUV는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부재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쓰나미 전의 고요함처럼 밤이 되어서야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한강 위로 번지는 안개 너머로 황금빛 서울의 불빛이 그림자를 찢고 피어올랐다.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비즈니스 타워. 모던한 로비에는 후드티에 정장을 걸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북적였다. 나는 가명으로 등록하고 참가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시제품이 든 더플백은 프론트 데스크 금고에 따로 보관했다. 이번만큼은 단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 스타트업 측 연결 담당인 서민호가 나타났다. 군인처럼 짧게 자른 머리에 손끝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청년. 호텔 로비 한켠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투자자들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발표, 임팩트만 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리나는 허위 언론 플레이를 본격화하고 있었다. 근처 TV 화면에서는 내 얼굴과 이름이 뉴스 자막에 떠 있었고, 한 패널은 내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기석 역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민호의 휴대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포항 쪽 모 기업에서 당신과의 투자 연계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출처는 뻔했다. 그들은 내 기회를 싹부터 자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차갑게 정리된 침구, 무채색 벽지, 그리고 창밖의 도심 소음은 밤새 내 안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다. 창가에 서서 불빛 반짝이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가방 속의 스패너를 움켜쥐었다. 문을 살짝만 열고 체인을 걸어둔 상태에서 확인했다. 문 앞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사설 조사관입니다. 당신 누나가 의뢰했죠. 당신에 대한 반대 자료를 찾으라고요. 나는 굳은 채로 멈췄다. 심장은 쿵쾅거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은 저한테 불쾌해요. 당신 말이 사실이더군요. 조심하세요. 내일.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발소리만 남았다. 나는 문을 다시 잠그고 뒷목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리나는 지금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곧 약점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선물했다. 박람회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떠다녔다. 나는 작은 부스 앞에 내 시제품을 조심스럽게 세팅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각진 금속과 회로들이 번들거렸다. 민호가 내 발표 순서를 안내했다. 무대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나를 분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은 진동마저 억누르며 무대에 올랐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재우입니다. 제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연료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기술 구조, 작동 원리, 효율성 수치, 시장 전망, 데이터는 내 입에서 물 흐르듯 나왔다. 관중들은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속삭임들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된 발표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기석의 목소리.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 속이자. 조용히 팔면 수십억은 우린 거저 먹는 거야. 청중 사이에서 탄식과 충격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이어서 프로젝터의 등기부등본, 유령법인의 구조, 소유권 이전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들의 절도를 한 줄 한 줄 조목조목 박제시켰다.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은 겁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건 증거예요. 그들이 내 입을 막으려던 동안 나는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소란으로 뒤덮였다.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민호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들떠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마이크를 내밀고 카메라 플래시가 내 앞을 번쩍이며 터졌다. 점심 무렵 스타트업 본사 측은 나에게 CEO 제안서를 내밀었다. 8자리 계약서, 악수 한 번으로 확정.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날 저녁 시작됐다. 저녁 뉴스.
서울의 한 지역 방송이 기석과 리나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 순간 리나가 퍼뜨린 정신 이상 프레임은 실시간으로 무너졌다. 기존 고객들이 그녀의 SNS를 비판했고 기석의 부동산 거래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호텔 옥상에 올라 스마트폰 화면에 계속 울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내려다봤다. 조급하고 헐떡이며 뒤늦은 손짓. 하지만 이제 그 손길은 닿지 않았다. 승리는 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씁쓸했다. 짐을 정리하던 밤, 민호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게 방 문 밑에 있었어요. 그는 굵은 활자로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명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한 문장,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세 글자는 마치 박힌 가시처럼 가슴 깊숙이 남아 흔들렸다. 기술 박람회에서 나는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기술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들의 거짓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포항으로 다시 올라오는 해안길,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도 나는 끝내 마음을 놓지 못했다. 모든 걸 되찾았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정적은 오히려 위험했다. 과학의 팽팽한 기타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조용한 불안. 그 해안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공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전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정색 SUV가 또다시 내 골목을 지나갔다. 이번엔 더 느리게 헤드라이트조차 끄고 어둠 속을 가르며 나는 시제품을 바닥 금고에 다시 확인했고 자갈 소리 하나에도 손이 떨렸다.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나를 강타했다. 박람회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휴대폰에 낯선 포항 번호가 떴다. 불안한 심정으로 받자 차분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포항경찰서 강지연 형사입니다. 귀하의 소유 부동산에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엄마의 집, 내가 끝내 지켜낸 그 집. 형사는 이어 말했다. 뒷마당 창고에 화재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서 수상한 가스통과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그 짓을 벌였는지 기석 씨 이름이 목격자 진술서에 언급됐습니다. 강지연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감시 중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해안 바람은 거칠었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뺨을 때리듯 몰아쳤다. 집은 별빛 아래 검은 그림자처럼 웅크려 있었고 뒷마당 창고는 타다 남은 뼈대처럼 서 있었다. 아직도 연기 몇 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분노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주먹을 쥐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진흙에 발을 묻으며 창고 뒤편을 돌던 중 나는 나무 사이에서 금속성 반짝임을 발견했다. 버려진 라이터 하나, 은색, 그리고 손잡이에 새겨진 이니셜. 의도적이든 실수든 혹은 미련이든 그건 그가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증거봉투에 담아 강 형사에게 전달했다. 그 후 수사는 가속을 붙였다. 박람회에서 녹음이 공개된 후 리나의 법조계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포항에서 서울, 로스앤젤레스까지 뉴스 헤드라인은 그녀의 몰락을 다뤘다. 패소한 명예훼손 소송 후 리나는 초췌한 얼굴로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사진으로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판사는 단호했다. 소송의 근거는 전혀 없음. 기석의 추락은 더욱 격렬했다. 내가 경고했던 그 대출 과다의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시애틀의 한 테크 기업인이 낙찰받았다. 그의 부동산 거래는 의혹에 휩싸였고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둘은 결국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는 소문. 기석은 술에 절어 있었고 리나는 편집증적으로 날 감시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들은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듣자마자 지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다. 기석의 술 취한 목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리나. 재우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진짜 가족은 불을 지르지 않는다. 그 후로 나는 앞으로만 걸었다. 스타트업 이사회는 나를 CEO로 임명했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로 이사했다. 내 하이브리드 기술은 본격 생산에 들어갔고 미국 전역 공장에 납품되었다. 헤드라인은 말했다. 자동차 정비공, 미래를 재설계하다. 나는 결국 엄마의 집을 완전 매입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내 팀의 공동 작업실로 바꿨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던 이들, 나의 진짜 가족들. 우리는 녹슨 철제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고 새로운 설계를 스케치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라이터를 그리고 그 대가를 잊지 않았다. 어느 밤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나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엔 사진 한 장, 박람회에서의 내 모습. 그 얼굴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젠 끝났어. 정말 그럴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가 새겨넣은 교훈은 하나였다. 인생은 복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칼끝이 등 뒤에 닿았을 땐 고개 숙이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결국 인생은 자신만의 땅을 찾고 그 가치를 껴안고 놓지 않는 싸움이에요. 돈이든 유산이든 신뢰든 그들은 많은 걸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싸움 의지는 당신이 넘기지 않는 이상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도 더 무서웠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이 허상만 좇을 때 실체 있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그게 지금도 날 버티게 해요. 그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긴 여정,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이 정말 듣고 싶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혹시 이제 막 이 여정에 올라타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문을 열 겁니다. 종 모양 알림도 꾹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